강연 제목은 의무론적 도덕과 초인을 넘어 보편적이며 자유로운 인간 선언입니다. 박기현 선생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많이 불편하시죠? 그죠? 이 출판 기념회 강연을 처음에 기획할 때 하고 조금 상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제가 이번 출판 기념회 때 말 그대로 좀 기념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제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좀 생각하고 있던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뭐 막상 이제 기획에 들어가니까 차 떼고 포 떼고 이거저거 고려하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도 1시간 한 20분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주최 측에서 절대 안 된다. 50분 안에 끝내라. 이런 압박을 이렇게 날마다 시간이 조금씩 줄어가지고 1시간 안에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12시 전까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말씀 겸 요번 요 강연에 대해서 있기 전에 우리 말씀을 드려놓을게. 저희 양평자유발그룹학교는 학교가 생길 때부터 자체 교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 19년, 20년, 금년이 4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번 여름 방학 아카데미가 8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5일간 진행이 되는데 그 5일간 진행되는 오전 3시간 이론 강의 때 자유의 철학을 풀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5일간 한 10몇 시간 정도 이 책을 가지고 자세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강의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제가 대략 1시간 정도, 1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책입니다. 진짜 어려운 책입니다 하는 이 책을 보시다시피 뭘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나리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압축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고 저 카메라 너머에서 전국 방방곡시에서 생중계를 보고 계실 여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귀한 시간에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있고 그런 심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이런저런 주변적인 거 싹 생략하고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로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의 철학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늘 부모님들한테 또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배우고 듣고 익히고 내면화했던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 하고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상식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물론 이제 번역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수용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지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패러다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다른데, 다르면 다른 대로 투명하게 소통을 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사람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애하고 어른하고 대화를 해도 뭐 뜻하는 바가 뭔지 전달하고 싶은 바가 뭔지 대화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리 책으로 쓰여진 거라 하더라도 게다가 이게 어떤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그래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논리적인 어떤 논문형의 글들도 있고 그 사이에 많은 글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인 글입니다. 수학 이전에 철학이 있었던 거죠. 이 논리적인 글들의 특징이 처음에 좀 진입할 때 재미없고 심심하고 따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거 이해하는데 막
감정이 들어가고 어떤 해석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너무나 이해가 안 돼 왔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기본 전제가 다르고 기본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접근하지도 않았고 또 완전히 다른 세계 얘기 같은 것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역사적 맥락들이 있고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사전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덜컥 자유의 철학을 보게 됐을 때 이해가 맞겠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게 180도 다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은 사실상 전부 이원론입니다. 주체와 대상은 분리되어 있고 나와 세계는 분리되어 있고 정신과 물질은 분리되어 있고 예.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 언어가 그렇고 우리 인식의 어떤 생성의 필연적 과정이 그렇고 그래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건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의 철학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착각일 뿐이고 실제는 세계는 이론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요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우리가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감각을 통해서 시각을 형성하고 개념을 만들고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의 과정들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우리 유기체의 특성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문명의 역사 때문에도 그렇고 이원론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역사를 우리는 쌓아왔는데 수천 년을 쌓아왔는데 자유의 철학에서 말하기를 그거 생 착각임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다르다. 그 지점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다. 그래서 자유의 철학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읽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을 때 사실은 그 책이 이해가 됐다면 그 책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떠오를 뿐만 아니라 그 책이 이해가 된 사람이라면 그 책을 한마디로 정의해봐. 도대체 걔가 뭔 말하려고 했는데? 라고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정리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뭔 말하려고 했는데 예. 레미제라블에서 뭔 말하려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사실은 자기 정리된 얘기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유의 철학을 읽은 사람들은 계속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뭔 말하려고 했는데 에 대해서 다들 예, 말하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 개념이 뭔데? 그럼 자유? 자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제목밖에. 슈타이너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의 철학에서 말하려고 했던 거 가장 중요한 개념 만약에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한 개만 딱 뽑자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론론이다. 세상은 나의 착각에도 불구하고 또 인류의 수천 년의 착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근본적으로 이론적이다. 그래서 그 앞에 수식어를 조금 붙여서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슈타이너가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을 내세운 거죠. 어째 보면 그래서 이 제목에 어폐가 있습니다. 자유의 철학이라고 돼 있지만 엄밀히 보면 자유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어떤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알아왔던 것들을 전부 무너뜨리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고 철학을 파괴하는 거죠. 우리가 철학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의 체계 전체를 재구성하는 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역설적입니다. 어째 보면 제가 역설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결코 인간의 자유는 철학적 관점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칸트 철학을 하고 해겔 철학을 하고 무슨 철학을 해도 철학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자유에 이룰 수 없다. 근데 제목은 자유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이다. 자,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책에서. 근데 어쨌든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래도 12시 전까지는 나름대로 저한테 떠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조금 이제 순서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판서를 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08번뇌는 다들 아시잖아요. 108번뇌. 108번뇌가 어떻게 왜 108이라고 하는 숫자가 구성되는지도 아시죠? 아니, 비설, 신의. 이게 인간의 6가지 외부의 어떤 정보를 입수하는 뿌리, 육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니, 비설신이 뭐 눈, 코, 입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각각 색, 성향, 미, 촉법 이 6개의 대상, 6개 뿌리가 6개의 대상을 만나서 우리 인식이 이루어진다. 이 인식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존재들하고 달리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들하고 기본적인 다 동물들도 혼이 있으니까 약간이라도 정서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만이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관념은 과거, 현재, 미래 이래서 3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6근 곱하기 6경 곱하기 3, 6 곱하기 6 곱하기 3은 108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108가지 말하자면 사유 모델링이 있다는 얘기죠. 생각의 모델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부처님은 이게 전부 망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다 마야다.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 부분적이다. 다 부분적인데 인간의 어떤 고통의 뿌리는 이 부분적인 것에 대한 집착, 이게 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적인 거를 전체적인 걸로 착각하고 집착하는 데서 인간의 탐진치, 탐욕, 그 다음에 성냄, 어리석음, 인생의 삼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악순환적으로 굴러가게 된다. 이게 고통의 뿌리다. 이게 고통의 뿌리다. 그리고 집착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있다는 생각이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다. 이거 이원론이거든요. 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나와 대응해서 뭔가 하나를 세웁니다. 나와 대응되어 있는 세계, 나와 세계의 관계, 주체와 대상의 관계, 정신과 물질의 관계 이런 식으로 벌써 아주 근본적인 이원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이 대립구도는 망상인데 이걸 맞다라고 무지하게 집착을 하고 나에 대한 어떤 사실 모든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존재 조건 때문에 근본 감정이 불안이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이제 모든 고통들이 시작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불안한 감정에서 오고 착각에서 오고 이런 것들이라서 이게 다 망상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망상을 철저히 믿고 행동하는 데에서 삶의 어려움이 다 나타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이제 기본적인 삶을 파악하는 이해 방식이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뭔가 사고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사고를 가로막는 장애가 2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번뇌장 소지장애라고 얘기를 하세요. 개념적으로. 예,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이해를 가로막는다. 또 하나는 내가 기왕에 알고 있던 바가 이해를 가로막는다. 한마디로 선입관입니다. 한마디로 엄마 아빠한테 듣고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예, 내가 주변에서 듣고 모방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따랐던 것들 혹은 이데올로기 혹은 종교 혹은 학문적인 어떤 권위로 포장되어 있는 온갖 종류의 이론들 이게 소지장애입니다. 또 하나는 번뇌장애라고 했는데 우리는 익숙한 걸 보면 편안하니까 좋아합니다. 낯선 걸 보면 대단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죠. 하물며 누구나 다 이원론이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론론이 맞아라고 하는 얘기를 들이대면 대단히 생경하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강하게 얘기하면 밀어내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하고 예, 기분 나쁘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틀렸단 말이냐? 나의 신념이 부정된단 말이냐? 라는 마음까지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안감이죠. 이런 번뇌장,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믿고 따랐던 것들에 대한 소지장, 이런 것들이 투명한 인식을 가로막는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넘게 2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25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부처님이 그때 이미 가르쳐 주셨으나 아몰랑으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경우는 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이 여전히 통하고 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짧은 1시간이 안 되는 이 시간 안에라도 좀 뭔가 우리가 마음이나 머리를 백지장처럼 싹 비우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왕에 알고 있던 거, 또 앞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내 기분 감정을 어떻게 건드리는가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들어야 뭔가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번뇌장 소지장을 내려놓고 듣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어떤 논리적 연관관계 같은 것들이 딱딱딱 도식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더군다나 철학적인 담론들이 원래 애초에 이게 워낙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좀 제가 이제 본내장 소주장을 내려놓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이 얘기했고,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유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큰 그림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역사적인 큰 그림이 분명히 있고, 이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책의 내용을 봐야 책에 나오는 그 현란한 개념들, 온갖 철학적 개념들, 다른 철학책에서는 잘 안 나오는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박 실제론이다, 형학적 실제론이다, 뭐 이런 슈타이너 특유의 개념들이 막 나오는데, 이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슈타이너가 왜 처절한 심정으로 이 책을 썼고 왜 이 책이 그토록 어떤 전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되는지 하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되는 이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책의 이 글 뒤만 봐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짧은 시간에는 이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슈타이너가 고유하게 쓰고 있는 개념 구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 구사 방식, 똑같은 표상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쇼펜하우어가 쓸 때하고 칸트가 쓸 때하고, 한국에서 우리가 일상어로 이해할 때하고 슈타이너가 쓰는 거하고 다 다르거든요. 중요 개념에 대해서 슈타이너 특유의 어떤 의미 부여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슈타이너가 왜 자유의 철학에, 한마디로 자유의 철학에서 뭐 말하고 싶었는지 큰 그림, 또 하나는 슈타이너가 구사하고 있는 어떤 고유한 개념 구사 방식, 요 중에서 다는 못하고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이렇게 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책을 읽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무슨 감동적인 해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책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 정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철학책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조금 무협지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무협지 보면 재밌잖아요. 정파의 뭐 9대 문파의 고수들 중에서 가면 뭐 몇 대 문파의 비기를 혼자서 5덕 해가지고 초고수가 탄생했다. 얘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고수다. 이러는데, 이게 북쪽의 사막에서 웬 그 사파의 절정 고수가 나와가지고, 천년묵은 용의 뭐 여의주를 어떻게 먹어가지고, 내단에 60갑자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정말 100년에 날까 말까 한 고수다. 이래놓고 더 센 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더 센 놈을 이길 수 있는 건 상상하기 힘들 것 같은데 또 더 센 놈이 나오고, 더 센 놈이 나오고, 이런 얘기로 쭉 무협지가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쟁이란 말을 하죠. 논쟁. 말로 하는 전쟁이죠. 말로 하는 사상의 전쟁. 철학사를 보면 어떤 사유로 그걸 풀어낸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무협지 못지않게 엄청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장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쨌든 뭐 철학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인류의 사상사들을 쭉 보다 보면, 야, 이 이상의 생각은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싶은데 또 나옵니다. 희한하게. 야, 이건 정말 초절정 고수다. 이 이상의 생각은 도저히 못 나올 것 같다 싶은데 또 나온다니까요. 그런 반전의 연속으로 철학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시야를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한 수세기 정도의 흐름을 보면 그 수세기 안에 중요 사상가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우리는 이 대화의 흐름들을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고 놓치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안 읽히는 거예요. 세기에 걸친 대화 과정이 있고, 이 대화의 흐름들의 주된 내용들을 쫓아가 보면 자연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거시적 관점을 못 가지다 보니까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 활동의 규칙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소비 심리도 다뤄야 되고, 어떤 생산 과정에서의 그 노동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행위인데, 노동자들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다뤄야 되죠. 조직 관리, 조직도 어차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는 성립될 수 없는 학문이고,
그 인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거가 그 뭐냐? 그럼 심리학 이런 것도 인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고, 생리학 이런 것도 인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고, 사회학 이런 것도 인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제학 제대로 하려면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모르고 경제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은 경제학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학문이 인접한 학문들하고 동떨어져서 이해될 수 없다는 거죠. 물리학이 화학이나 생물학을 모르고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분과학문식으로 접근을 해왔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약간 거시적으로 봐서 지금 이 슈타이너의 인지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인지학이란 말은 10년대 이후에 슈타이너가 명명을 한 것이지 그전에는 인지학이란 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안스로포소피라고 하죠. 인간에 대한 지혜. 원래 이거는 슈타이너가 19세기 말에 1898년에 신지학회에 가입을 합니다. 신지학은 테오소피라고 합니다. 신에 대한 지혜. 신에 대한 지혜. 이거를 신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으로 살짝 바꿔놓은 거죠. 신지학, 신에 대한 지혜라고 하는 말에서 인간에 대한 지혜라고 하는 거로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벌써 어떤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그게 그렇게 바꾸면 되나? 슈타인은 바꿔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바꾸고 된다고 생각했던 강력한 직관적인 근거가 뭐겠습니까? 인간이 신이다. 신이 인간 바깥에 따로 있지 않다. 인간 속에 신이 있다. 라고 하는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테오소피를 안스로포소피라고 하는 게 훨씬 낫다. 테오소피라고 해서 신이라고 하는 인간 바깥에 별도의 존재자의 명칭으로 신을 두고 있는 이상 인간은 항상 신을 외부의 타자로 생각하고 숭배하든지 기도하든지 의지하든지 이런 식의 착각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그냥 인간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하는 쪽으로 시각을 돌리려고 애를 썼던 과정에서 나온 그 명칭이 안스로포스피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자유의 철학을 썼던 당시는 1894년도입니다. 이때는 인지학이란 말을 슈타이너가 생각도 안 했을 때죠. 테오소피에도 입문을 안 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거는 이 책은 1894년도에 쓴 책이고 슈타이너는 그로부터 대략 31년 뒤에 죽고 그 사이에 사상의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사상의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 슈타이너 말년의 사상하고 슈타이너가 세상에 처음 던졌던 이 자유의 철학을 보면 겉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겉으로 보면 만약에 피상적으로 슈타이너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슈타이너가 평생 동안 말을 엄청 바꿨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 번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는 일맥상통하고 있는 얘기가 이미 자유의 철학에 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드문 케이스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자유의 철학이 대단한 이유는 그때까지의 철학의 기본 틀을 그냥 뒤집어 버리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대단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거시적으로 전체 흐름을 따라가보면 좀 더 이해가 용이하게 된다 이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 거시적인 흐름들을 좀 쫓아가 보자면 사실 우리가 이름 들어봤음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다 줬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름 석자 남아서 석자가 아니죠. 칸트는 두 자고 슈타이너는 네 자니까 석자는 아니지만 몇 음절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름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째 보면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한테 듣고 성인 군자라고 얘기 들었던 사람들이 한 말을 쫓아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 동안 자기 고유의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 이건 정말 내 고유의 생각이야. 라는 걸 해봤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데 우리가 이름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당대 인류의 사고의 흐름을 이끌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수세기 동안 그 이름이 창창하게 간다는 것은 그 수세기 동안 문명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변에 한 동네에서도 군자 소리 듣기 힘든데 시공간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수세기 동안 그 이름이 나갔다는 것은 그의 어떤 정신적 영향 이런 것들의 크기가 거대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수많은 사상의 거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문명을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누구도 별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인류의 보편적인 스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부처님, 예수부처 공자라고 우리 얘기하는 그야말로 인류의 문명의 스승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급은 아니겠지만 각 어떤 시대의 흐름마다 당대에
혹은 어떤 문명 단위로 큰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보통 어린애들한테 대한민국의 사회 성격이 뭐야? 그러면 헌법에 나오잖아.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공화는 도대체 무엇이며 그걸 왜 우리가 그런 이념을 받아들여야 되며 그렇게 살면 생활 양식이 어떻게 되는 거고 사람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운영의 틀은 뭐고 이런 거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막 이것저것 얘기를 했겠죠. 그중에 원탑, 압도적인 원탑이 칸트거든요. 철학계에서 칸트는 말하자면 게임의 끝판왕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성격과 어떤 삶의 기본 양식들에 대한 논리를 제공해줬던 사람이 칸트입니다. 철학계 거두인데 현재까지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칸트의 영향을 계속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감각이 나를 속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착시 효과가 있다. 사람들 지 수준만큼 보는 거고 예, 각자 주관적으로 다 다르게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 칸트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마치 수학적인 공식처럼 딱 입론을 한 겁니다. 감각은 우리를 속인다라고. 감각은 우리를 속인다. 옛날 500년 전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이론을 세우더라도 대상 그 자체의 기본적인 본질 이런 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지금 모든 과학자와 수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칸트 이전에 이건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칸트 이후에는 맞아. 과학을 아무리 해도 수학을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물 자체의 세계가 있어. 하는 게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 이런저런 걸 거쳐서 인간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을 미리 정해놓고 이 법률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돼. 법의 규칙에 따라서 어떤 보편 가치를 제도화해놓고 그거를 도덕 법칙으로 만들어놓고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는 삶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도 칸트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그렇지 당연히 법을 따라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이 생각도 칸트 이전에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칸트 이전엔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거는 천동설, 지동설의 변화 같은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고 갈릴레이가 나타나가지고 우주와 지구의 관계를 보는 눈을 바꿔버렸습니다. 상식이 칸트도 그런 정도의 사상적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다. 이 대단한 칸트에 대해서 몇몇 철학자들이 칸트의 허점을 비판하거나 극복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한 사람들은 몇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문명적인 영향을 가지고 퍼져나가고 계속 어떤 실제 사회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되는 데까지 나아간 사람은 슈타이너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칸트는 이래서 틀렸어 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사상은 미안하지만 현실의 변화대까지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지금 제가 여기서 또 슈타이너를 해설하려고 떠들고 있듯이 그리고 슈타이너는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지난 100년간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사상들은 100년 동안 성장을 하고 차츰 다져지고 있습니다. 사상의 힘이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삶의 양식하고 직접 연관이 된 방식으로 들어가서 삶을 바꿔낼 때 그게 나중에 의미가 이제 있게 되는 건데 역공농업, 인지어료, 발도르프 교육 이런 것들이 슈타이너의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100년간 전혀 뒤로 빠꾸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에 그치고 삶의 양식의 변화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다른 적들하고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슈타이너 인지학이 갖고 있는 또 자유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칸트부터 슈타이너에 이르는 일종의 무협지적인 그 쟁점만 제가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그냥 무협지 얘기하듯이 스토리로 꾸며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를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나면 이제 전체적인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된 거구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우선 칸트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칸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칸트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야 그 다음에 얘기가 정해야 되니까. 17세기에 칸트하고 동시대에 사실은 이미 슈타이너의 선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역시
칸트 못지않은 영향을 인류에게 미쳤으나 칸트는 메이저리그로, 이분은 마이너리그로 빠진 인류의 대천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괴테였습니다. 괴테였습니다. 둘 다 17세기죠. 18세기. 18세기에 이 괴테와 칸트라고 하는 이 두 거인이, 칸트는 이원론의 거인이었고 괴테는 이론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론론을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슈타이너가 이론론 얘기해도 우리가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21세기가 됐는데도 이러고 있는데, 그때 받아들여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괴테가 이론론적인 어떤 얘기를 한 것은 당대에는 논리적으로는 전혀 안 먹히고, 다만 괴테가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감성적인 호소, 또 영적인 어떤 일종의 복선만 깔고 괴테는 뭘 했죠? 죽었죠. 괴테가 생전에 많은 다작을 했습니다만, 괴테 스스로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대표작이다 라고 얘기했던 책이 색채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이름도 못 들어본 책입니다. 근데 괴테 스스로는 이게 나의 대표작이다, 이게 내 사후에 나의 사상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려줄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괴테 대표작을 어떤 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색채론이 대표작이라면,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파우스트잖아요. 파우스트와 색채론, 이게 괴테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들입니다. 이 두 작품에서 괴테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이론론입니다. 세계는 이론적이다, 이원적인 것은 망상일 뿐이다. 어째 보면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인류의 위대한 어떤 성인들이 있었고, 이 인류의 정신을 밝혀주는 이 성인들의 말씀을 해설하고 계속 이어받아서 해설하는 역할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는데, 그게 근대 사회의 여명기에서는 괴테가 저는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괴테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괴테를 굉장히 떠받드는 사람들은 지난 인류 역사 1000년 이래 최고의 인물, 최고의 사상가 괴테라고 하는 격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고, 사실은 괴테는 그냥 취미와 취향으로만 읽히는 분이지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거로 봐가지고는 칸트와 비교해 봤을 때는 몰수패를 당한 거죠. 취미로는 읽지만 괴테가 얘기했던 식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칸트의 철학은 우리의 삶의 양식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에도 칸트와 괴테라고 하는 두 거인이, 한쪽은 이원론을 대표하고 한쪽은 이론론을 대표하면서 각축을 했으나, 이 이원론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자와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죠? 뉴턴하고 칸트하고는 철학적으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는 뉴턴, 칸트가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상대성 이론, 양력학 이런 얘기해도 어차피 그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뉴턴, 칸트가 만들어 놓은 이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가 아이거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는 취미의 세계 속으로 마이너리그로 빠지고, 이쪽은 제도를 장악하면서 세계 지배적 사상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이제 칸트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칸트의 철학을 흔히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인간은 오랫동안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봐왔다는 거예요. 근데 칸트가 요런 시각 자체가 틀렸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암, 그건 불가능하다고. 애초에 문제 설정했을 때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데, 그걸 알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건데, 그 알을 추구해왔던 것 전체가 틀렸다라고 해요. 인간은 대상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알 수 있는 거는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 시선을 바꿔버린 거죠. 시선을 바꿔버렸습니다. 무슨 논리로 이렇게 시선을 바꿨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계를 아는 거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출발점이 감각일 수밖에 없는데, 이놈의 감각이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자의적이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감각, 인간의 감각 다르고, 곤충의 감각, 인간의 감각 다르고, 너의 감각, 나의 감각 다르고, 다 다르다, 자의적이다. 여기에 어떤 보편성, 필연성, 이게 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성, 필연성을 전혀 부여할 수 없는 감각으로부터 세계에 대한 이해를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타고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타고나기를 그렇게 한정지어진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그 감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희미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그 인상에다가 뭔가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뒤섞어가지고 이러저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예.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또, 이런 거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어떤 가치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 확장을 시켜 나간 거기 때문에 첫 출발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첫 출발점에 보편성,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 감각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뭘 알았다라고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칸트는 이런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어째 보면 옛날에 성인들도 했던 말씀 비슷한 그 시기도 한데 여튼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부터 출발합니다. 감각은 우리를 속인다. 근데 우리는 감각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괴테는 완전히 거꾸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에 더 들어갈 수 없다. 이 출발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는 진리의 입구는 어떤 원경험이다라고 하는데 이 원경험이라는 게 결국은 세계에 대한 감각인상이에요. 예. 감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부터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버리는 출발점부터 다른데 어쨌든 칸트는 이렇게 감각이 우리를 속임, 그럼 감각은 못 믿을 거임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인간은 자, 왜 인간이 그랬는가 하는 거는 또 달리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동서고금에 전부 진선미를 추구해 왔거든요. 예. 진선미를 알지 못하고는 인간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 이런 본능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참 괴로운 존재죠. 삶의 의미를 묻는 게 인간밖에 더 있습니까? 삶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 그 어떤 존재도 묻지 않는데 우리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모르면 어때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거 모르면 살 필요가 없어. 절망한단 말이죠. 예. 개나 고양이는 그런 고민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그냥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벌써 그래야만 하는 존재로 주어진 거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데. 마치 중력이 모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들을 땅에 발을 붙이게 딱 붙잡아 두듯이 이걸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하죠. 근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의미의 중력장, 즉 의미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목적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걸 찾지 못하면 마치 중력 없는 물질처럼 떠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잡아줄 의미장이라고 하는 걸 늘 추구해 왔다는 겁니다. 늘 추구해 왔는데 근데 이 의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게 감각이다. 근데 칸트는 이 감각이 쓸모없다고 얘기해 버렸으니 어째 보면 사람들한테 희망을 하나 뺏어버린 거죠. 인간은 진리를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 인간은 항상 진선미를 추구해 왔는데 그 중에서 진리, 이거는 인간의 몫이 아니다 하고 떼버리는 거죠. 굉장한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는 게 칸트 철학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약 주고 병 주고 약 준다고 칸트는 감각의 세계는 못 믿어. 감각의 세계는 믿을 수가 없지만 내가 내 바깥의 것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 내가 스스로 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은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감각의 재료를 우리가 어떻게 내면에서 하나의 생각의 프로세스로 꾸려나가는가 하는 이 과정, 나의 사고의 어떤 발달 과정, 전개 과정, 이건 내가 나를 관찰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상을 아는 건 어렵지만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는 거 이거는 알 수 있다. 알매 대상은 요거다. 알매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알매 대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알매 대상이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인간이 감각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미지를 형성했던 거 이걸 직관이라고 합니다. 칸트는. 이 직관의 세계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고 망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직관에서 뭔가 수학적인 질서를 뽑아내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개념으로 만들어내고 여기에 규칙과 법칙을 찾아내고 하는 인간의 정신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정신작용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성적인 능력도 인간은 타고나서 다행히 인간이 바깥 세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그 바깥 세계에서 허접한 정보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안에서 이걸 정밀한 정보로 바꿔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 바꿔내는 능력을 순수이성이라고 합니다. 순수이성. 인간은 순수이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허접한 정보로부터 엑기스를 뽑아서 아주 정교한 개념과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희망이다라고 봅니다. 이 인간의 순수이성이라고 하는 거를 삶의 영역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대상세계에 대한 진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대상세계 그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세계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흐릿한 거였지만 인간의 순수이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흐릿한 거 안에서 정교하고 법칙적인 거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이 만들어낸 알물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의 삶의 규칙들, 즉 도덕이죠. 어떻게 하면 덜 싸우고 덜 갈등하고 평화롭게 효율적으로 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어떤 행동 규칙에 대한 합의, 요거는 인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칸트의 논리는 한마디로 대상의 진리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순수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이 순수이성이 발견하는 법칙들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도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덕의 어떤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도덕 법칙들을 제도화해서 살아가는 삶이 최선의 삶이다.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칸트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또 칸트 얘기는 이 대상 세계는 물 자체니까 내가 알 수 없다. 이걸 물 자체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근원적 대상 세계. 이걸 물 자체라고 이거 알 수 없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은 궁극적인 어떤 지점을 향해서 항상 나아가려고 하는데 궁극 이런 거 인간 모른다. 그는 인간의 알을 초월한 어떤 영역에 있고 이 초월적인 영역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아래로는 물질을 모르고 위로는 신을 모른다. 어차피 인간은 이렇게 한계지어진 존재다. 단지 우리는 이 한계지어진 어떤 삶의 영역 안에서 인간 자신의 알매 과정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알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도덕 법칙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최선의 삶이다. 크게 보면 이제 이게 칸트 철학입니다. 그래서 칸트 철학에서는 진선미 중에서 진리 이런 건 기대할 수 없음. 미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초월적인 영역이야. 이것도 초월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선의 어떤 도덕 법칙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제 사고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바로 이 칸트 철학을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과학들이 칸트 철학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요. 예, 재밌게도 경험주의적인 과학도 그렇고 굉장히 정밀한 걸 추구하고 있는 수학조차도 칸트 철학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정건선적인 접근밖에 못해 결국 알 수 없음 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묘하게도 전통적으로 보면 과학과 종교가 싸워왔지 않습니까? 과학과 종교가 한쪽은 극단적인 유심론이고 종교는 과학은 극단적인 유물론 아닙니까? 그 두 개가 대립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 밑에서 내통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서 내통하고 있는데 왜 내통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서로가 서로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쩍 끌어다 대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학사에서 이제 잘 논쟁을 한 사람이 니체 같은 사람들이 잘 논쟁을 했습니다만 결국 과학자들은 다 말할 수 있지만 물질에서 정신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설명 못해요. 마찬가지로 종교도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왜 완전 무결한 정신이 불완전한 물질을 창조해내는가는 설명 못합니다. 서로가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설명 못하는 부분들을 슬쩍 서로 의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과 종교가 내통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칸트는 이런 과학은 과학 나름대로의 자기 영역,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의 자기 영역에 안주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을 해줬고 바로 이렇게 안주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여전히 유심론대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틀을 사회의 기본, 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준 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제가 너무 압축해서 얘기해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트가 물 자체를 알 수 없다고 했고 우리 내면은 밖에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간 내면에 있는 물 자체는 뭐냐? 즉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 토대가 되는 지점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유기체적인 생리적인 구조에서 올라오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의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 모든 사고 이런 것들은 전부 타고난 유기체적인 조건에 의한 의지를 기초로 해서 다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기초로 해서 다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칸트를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칸트는 우리 안에 순수 이성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교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칸트가 생각했던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조차도 칸트 스스로가 얘기했던 직관의 세계에 필연성과 보편성이 없다고 했던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세계다 하는 것을 입증해버려요. 즉 인간한테는 칸트가 있기 바랬던 그런 정교한 실천 이성의 능력 그거 환상이다라고 지적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조차도 따지고 보면 의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놈의 의지는 따지고 보면 동물적인 본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동물적인 본능에 불과한 것들이 조금 더 인간화된 형태로 정교화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맹목적인 생존 본능 같은 거 그걸 기초로 해서 나온 거다 결국. 인간이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부 맹목적 생존 본능에서 다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푹 나갑니다. 따라서 인간이 지금까지 사고로 만들어낸 모든 가치들은
전부 쓸모없다. 아주 극단적인 염세주의로 나갑니다. 극단적인 염세주의로 나가면서 따라서 그 착각에 입각해서 만들어낸 모든 욕망들도 그거 어차피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다. 근데 인간은 뭘 행복이라고 하는가? 욕망의 충족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뭘 바랬는가? 바랄 수 없는 걸 바랬다는 거예요. 착각에 기초해서 바랄 수 없는 거를 애초에 채워질 수 없는 거를 착각에 기초해서 바라오면서 그거 안 된다고 찌지고 뻗고 슬퍼하고 싸우고 그랬던 거니까 인간이 그나마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착각인 걸 빨리 알아서 빨리 알면 아 욕망이 처음부터 안 채워지는 거네. 이걸 알면 포기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금욕주의적인 전략으로 나가버립니다. 욕망을 부정합니다. 욕망은 전부 착각이다. 욕망은 몽땅 착각이다. 가치, 인간이 추구했던 가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거 다 착각에서 나온 거다. 극단적 염세주의로 나가버립니다. 가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착각이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좋은 삶이란 뭔가, 마치 옛날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살레노스가 했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다스 왕의 살레노스, 지하의 타이탄인데, 살레노스를 잡아가지고,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살레노스가 그럽니다. 알면 실망할 텐데, 하면서 약을 올리면서, 근데 끝까지 미다스 왕이 물어봐가지고 답을 해주기를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건 안 태어나는 거다 그래요. 왜? 인생은 고통이니까. 어차피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미다스 왕이 그 이왕 태어났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두 번째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다 그래요. 근데 쇼펜하우어 입장이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겁니다. 인생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고통의 바다인데 여기서 자기가 채우지 못한다는 그 운명을 모르고 애를 써다 가는 거 이게 오히려 어차피 고통인데 좋은 삶, 나쁜 삶, 나쁜 삶은 고통의 양이 더 많은 거 좋은 삶은 덜한 거 이 덜하려면 욕망을 안 부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골 때리게 나갑니다. 따라서 욕망을 포기해버리면 한편으로는 금욕주의지만 한편으로는 이기심을 포기하는 거죠. 한편으로 이기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그치는데 나중에 이 염세주의적인 이기심 포기해서 이기심을 추구하지 못하니 그냥 이타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상한 윤리론이 나와요. 그 이상한 윤리론을 자유의 철학에서는 의지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쇼펜하우어에도 한 발 더 나가는 이상한 윤리가 나오는데 요건 나중에 하고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선하게 산다는 것도 착각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선하다는 건 착각이다. 예. 그거는 그냥 어떤 그 나의 선, 너의 선 이거 다 욕망의 변형물들인데 욕망의 변형물들 가지고 찌고 뽑고 싸워가지고 힘센 놈이 이긴 거에 불과하지. 예. 보편적성 그런 거는 없다. 그냥 착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허무한 철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허무한 철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도 상당히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세기말적인 분위기에서 쇼펜하우어가 먹혔습니다. 근데 반전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체였습니다. 니체가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반전을 일으켰는가 하면 야 누가 그거 모르냐? 쇼펜하우어가 인생은 살레노스가 말했던 것처럼 고통의 바다고 안 태어나는 게 좋고 빨리 죽는 게 좋고 라고 했던 거 그건 새삼스럽게 쇼펜하우어가 철학적으로 포장을 해서 그렇지 그 옛날 인류가 초창기 때부터 알던 거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원래부터 의미가 있거나 뭐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해피한 상황으로 인간 존재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거 다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몰랐던 거 아니다. 몰랐던 거 아닌데 바로 그 세상에 정말 그 정해진 필연적 가치라고 하는 거 없다는 거를 그 전에 인류가 몰라서 지금까지 이런 짓을 해온 게 아니고 알았지만 쇼펜하우어식으로 이걸 다 받아들이면 말 그대로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요. 인간은 그거 다 알았지만 이 허무한 세계, 이 심심하고 허무한 세계, 이 무가치한 세계, 이 심심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이 세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재미있는 환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심심해서 재미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재미거리를 만들어낸 게 우리가 이루어놓은 문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심심해서 뭔가 미적인 쾌감을 맛볼 수 있는 예술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너무 심심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다. 이러면서 인류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은 허무해라고 하는 이 마음도 우리가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만 좋아. 근데 이 허무한 세상에서 가만 있으려고 안 하는 본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본능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무게에 눌리는 존재가 아니고 뭔가 하나 이렇게 짓누르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겨내고 반전을 만들어내고 주어진 상황을 창조적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능동성, 용기 이런 것도 본능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야. 니체는 이 두 개의 힘이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본능이 있다. 말하자면 동양으로 말하자면 음양 같은 겁니다. 음이라고 하는 건 폐쇄적인 거고 양이라고 하면 확장적인 거잖아요. 인간은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불안에 기초한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끊임없이 창조적 놀이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자기 확장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타고났다는 거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폴로와 디오니소스의 대비로 보통 니체 철학을 얘기하거든요. 아폴로 같은 거는 세상을 막 쪼물딱쪼물딱 해서 도식화시키고 정형화시키고 패턴화시키려고 하는 힘, 요거 아폴론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기왕에 자기가 애써서 만들어놨던 걸 다 무너뜨리고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뭔가 창조를 하려고 하는 자연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힘 이런 거를 디오니소스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두 힘이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니체는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바탕으로 내려가 보면 있는 거라고는 칸트는 착각이었고 있는 거라고는 실제로는 어떤 의지라고 하는 생존 본능의 변형밖에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말했던 그런 고상한 여러 가지 가치 개념들은 의미 없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라고 하는 건 별 무가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가치한 거니까 인간이 이기적 욕망을 부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니체는 아니다. 얘가 단일한 색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의지가 무가치한 단일 색조가 아니고 이 자체 안에 역동이 있다는 거예요. 보존 본능과 증강 본능의 역동이 그 자체가 이 안에 내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염세적이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이 칙칙한 세계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야. 재미있고 활기 있고 그 활기의 재미에 뭐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건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여기에서 창조를 만들어내고 개선하려고 하는 활력도 인간은 타고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 활력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의지를 그냥 염세주의로 끌고 가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인간 내면으로 이성의 밑에는 감성이 있고 감성의 밑에는 직관이라든가 본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면 욕망의 세계는 음침하고 동물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니체는 그게 틀렸다는 거야. 그게 틀렸다는 거야. 욕망의 세계가 동물적인 세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의 세계 속에 이미 어떤 들끓는 창조성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간이 이성적이기보다는 니체의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학문을 예술의 눈으로 보고 예술을 삶의 눈으로 봐라. 이게 이성적인 것들을 감성적인 시각에서 비추어서 보고 감성적인 거를 오히려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걸 비추어서 말하는 거거든. 그럼 보통 이 직관과 본능의 세계에 대해 가지고 칸트도 쇼펜하우어도 다 어두침침하게 그려냈는데 니체는 이 직관과 본능의 세계 속에 엄청난 창조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직관과 본능 속에 있는 이 양가적인 역동, 마치 동양으로 치면 음과 양에 어울려서 태극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이 역동을 니체 말년에 확장시킵니다. 인간한테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잘 봐라. 역사를 관통해서 이 두 힘이 만들어내는 순환이 있다. 역사를 관통해서 이 순환이 돌아간다. 자연을 관통해서도 이 순환이 돌아간다. 이게 니체의 영혼회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역사와 자연을 관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순환적인 힘, 그거를 인간은 누구나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의식에 떠올려서 자기 삶으로 내면화해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의식에 떠올려가지고 자기 삶으로 내면화해낸 존재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 존재를 초인이라고 합니다. 니체는. 그러한 존재가 초인이다. 그리고 이 초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초인은 자기 본능을 자기가 의식하고 자기 창조성을 발견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누가 뭐라 하는 도덕률 같은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칸트 같은 도덕률 이런 데 영향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거에도 영향 안 받고 그리고 염세주의에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고 인생이 고통인 거 다 알지. 그러나 고통조차도 어떤 창조적인 놀이로서의 인생의 재료로 전환시켜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됐다. 이런 사람이 초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니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니체 초인상이야말로 자유의 철학에 나오는 자유로운 개인의 그 이전 철학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인간상입니다. 자, 그럼 니체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철학의 어떤 이 무협지 같은 철학의 논쟁사에서 이제 끝쯤에 와지 않았겠는가 싶지만 슈타이너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한 발 더 나가는가 하면 사실은 니체는 지금까지의 어떤 칸트, 쇼펜하우어 이런 여러 철학자들이 해놓은 그 속에서 인간이 놓치고 있었던 거, 인간의 본질 이해에 놓치고 있었던 거를
죽을 때까지 영혼회귀, 초인 이런 개념들을 통해 가지고 쭉 펼쳐 보이면서 인간 자신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 즉 직관과 욕망의 세계, 이 직관과 욕망의 세계에 대해 가지고 염세적으로 그렸던 거를 반전을 시켜낸 데까지는 니체의 공이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역사와 자연을 관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니체의 공이었는데, 슈타이너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평생 동안 하려고 했던 거는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슈타이너는 나는 신비주의를 합리화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애썼던 사람이 슈타이너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신비롭다고 얘기하는 거 대표적으로 종교적이고 주술적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종교적이고 심지어는 주술적이라고까지 치부되기도 하는 그 어떤 초자연적이라고 치부되기도 하는 그런 세계가 실제로는 합리적 세계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게 슈타이너의 평생에 자기 하고자 하는 바였던 거거든요. 니체하고 슈타이너의 차이는 뭔가 하면 니체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제시했지만 그리고 우리는 니체는 인간 발달의 3단계를 낙타, 사자, 어린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인간은 대부분 낙타처럼 살아간다. 낙타라고 하는 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걸어가면서 예스 하면서 걸어가는 예스맨들.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배운 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낙타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주체성을 회복하고 뭔가 칸트가 얘기했던 것 같이 자기 입법적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이런 인간 영웅적인 모습, 이걸 사자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요거만 해도 인간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고통도 긍정하는 고통도 긍정해내는 인간의 어떤 창조적인 힘이 어린이한테 전형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이 같은 단계, 이걸 초인이라고 내세웠는데, 이런 인간상을 내세웠는데, 문제는 이거죠. 아무리 니체가 초인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어떻게 초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과정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니체가 인간이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삶이 팍팍하고, 나와 세계, 이게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내가 뭘 어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상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나의 생활, 현실과 양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과정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니체 철학에. 물론 우리가 철학자들한테 모든 매뉴얼적인 삶의 지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식, 어떤 훈련, 어떤 태도를 통해서 갈 수 있음이라고 하는 과정 논리가 니체한테는 적어도 없습니다. 니체한테는 방향만 있습니다. 슈타이너가 니체에서 한 발 더 나갔다는 것은 슈타이너는 드디어 이 과정 논리를 쉽게 말해서 내가 그 과정 논리를 발견했음 하고 자유의 철학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철학이 대단한 책인 겁니다. 어찌 보면 자유의 철학은 괴테가 하고자 했던 그 이론론적인 세계관, 또 니체가 애썼던 그 초인적인 인간의 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이정표로서 떠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정표로서 떠 있는 것들이었지만 저기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는 몰랐다는 거죠, 인간이. 근데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바로 그 지점, 저 이정표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다를 얘기하는 책이 이 자유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철학은 애초에 우리가 왜 형이상학적인 여러 가지 착각, 여러 가지 물질주의적인 착각, 여러 가지 의지 철학적인 착각에 왜 빠졌던가를 규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런 착각에 빠졌지.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역시나 우리한테 주어진 영적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내요. 그래서 그 힘이, 근데 우리가 이 힘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유교에 보면 중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도가 있다면 그건 인간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이 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알고 쓰고 있고,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도 일상생활에서 상용하고 있다 그래요. 모르면서도 우리는 도의 질서를 어느새 쓰고 있다는 거죠.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이 대단한 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 어떤 사고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는데 이 사고 프로세스가 알고 보면 인간의 어마어마한 신적 능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예컨대 인간이 길이를 재려고 할 때 촌이라든가 척이라든가 이런 단위를 옛날에 썼습니다. 촌이라든가 척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자의적이잖아요. 자의적이니까 오랫동안 촌이나 척 같은 걸 쏘다가 이 자의성을 어떻게 벗어날까 애를 쓰면서 미터 단위, 센치 단위 이런 걸 만들어냈단 말이죠. 조금 더 자의성에서 벗어나가지고 보편성에 접근하는 뭘 만들어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대로 전환할 수 있었던 사고 능력, 이게 사실은 영성이 뒤에서 작용해서 이런 사고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걸 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그냥 필요하니까 실용적으로
필요하니까 실용적으로 얘하고 뭔가 이질적인데 이 갖다 붙여놓으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생활에 필요해가지고 얘를 이렇게도 조합하고 저렇게도 조합하고 조합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썼던 그런 일상적인 능력들이 실은 인간의 어떤 니체가 말했던 초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들로 갈 수 있는 동력원, 에너지원을 제공해주는 어떤 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사고라고 합니다. 세상을 통합해낼 수 있는 힘, 세상의 모든 이질적인 작용들을 통합해낼 수 있는 내면적인 힘, 인간에게는 사고력이 있고 그 사고력이 있음으로써 인간 내면의 수없이 모순적인 여러 움직임들을 인간은 이해도 할 수 있고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름으로써 인간이 발전해 나가는 거고 어떤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그 성숙을 이뤄낼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니체하고 다른 점은 저거 그 아주 조곤조곤 하나하나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철학의 착각들을 따져주면서 니체하고는 달리 니체는 딱 목표만 보여줬는데 슈타이너는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던 그 힘이 실은 대단한 힘이었고 실은 영적인 힘이었고 이 영적인 힘은 인간의 역사 그런 게 아니고 자연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우주와 인간이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걸 알려주는 교두보가 되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자유철학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조금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시대가 돼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사실은 그런 시대를 타고난 사람들인 겁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진리가 됐건 선이 됐건 미가 됐건 주술사나 제사장이 신의 뜻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아 그런 것 같다 하고 살았습니다. 이 신의 뜻에 대한 위임을 세월이 흐르면서 왕들이 넘겨받았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야 이렇다 그러면 아 그런갑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권위라고 하는 어떤 이름 이런 걸로 포장이 된 채로 또 역시 인간들한테 이것이 진서입니다 하면 아 그런갑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근대사회에 이르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이 개체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내 안에 다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진리와 선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진리와 선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권력의 바로미터였고 리더십의 바로미터였던 거거든요. 그 기준을 옛날에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는 왕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는 권위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대라고 하는 이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여러 역사적 과정에 의해서 비로소 그 사람들한테 기댈 필요 없이 나 혼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야 할 바인 거지 나라고 하는 개체가 인류가 추구해왔던 보편적 가치들을 한 개체로서 개별자로서 다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 시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느 한 개체가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저런 이유로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슈타이너가 얘기합니다. 말이 되는 시대가 됐다. 이미 우리는 모르고도 그걸 말되게 하는 그 능력을 구사하고 있었다. 우리가 모르고도 써먹고 있었던 그 영적인 능력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신비하게 생각했던 그거를 합리화해서 의식을 하고 의식적으로 쓰기만 하면 쉽게 말해 인간은 누구든지 초인이 된다. 한마디로 생활인의 초인화 일상적인 현실적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그 장삼이사들이 자기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미 발휘하고 있었던 그 어떤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끝없는 어떤 인간의 진화, 성숙 이걸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거를 선언했던 거 그게 저는 자유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의문론적 도덕 이건 칸트를 얘기하는 거죠. 초인 이건 니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한 발 더 나가서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지는가? 나는 비록 개체지만 실은 내가 어떤 인류가 개발해왔던 보편 가치들에 대해서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해할 능력을 그걸 이해하고 그걸 내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옮겨내는 순간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 철학의 큰 흐름이다. 큰 역사적인 의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 여기 보면 지각, 개념, 직관, 사고, 의지, 감성, 형이상학적인 실제론, 소박 실제론, 의지철학 이런 중요 개념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요 개념어들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이 책은 단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마치 수학책이 그렇듯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유의 철학 좀 한번 이해하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요번 아카데미도 그렇고 요번 아카데미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기를 정말 강추합니다. 고맙습니다.